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리듬이 준비한 뉴스입니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과 발전과 함께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하지만 정부 제도화와 입법 준비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에 담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서비스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효 여사가 오늘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하면서 고인의 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뉴스리듬은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리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주요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으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배후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데 CNBC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유럽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를 놓고 남북 간 물밑 협상을 통해 남북 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명으로 압축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청와대가 경찰에 검증을 지시한 명단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결국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인양된 허블레니아호 선체를 한국 구조대가 샅샅이 살펴봤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속 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 역량을 다뉴브 강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화폐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정부의 제도화와 입법 준비는 아직 미완입니다. 과거 인터넷 은행 도입 때와 상당히 좀 닮은 꼴입니다. 이러다가 국제시장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들썩이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집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 활성화가 주목되지만 정부의 제도화와 국회 입법 지원은 미진합니다. 업계에선 해외보다 20년 뒤처진 인터넷 은행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올해 초 한 개 4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이달 1,000만 원을 돌파, 현재는 960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탓에 글로벌 자본이 주식이나 선물 채권 대신 암호화폐로 몰렸다는 겁니다. 실체 없는 가상화폐로 표매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함께 주요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은 자체 암호화폐를 발급, 직원 급여로 주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7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금액은 1조 8,0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까지 암호화폐 활성화에 주력하지만 국내는 암호화폐 제도화가 요원합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엄격한 자세인데다 입법 열쇠를 진 국회의 지원도 미진해서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 기회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국회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안 처리에 손을 놨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여 개입니다.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비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안,
암호화폐 거래 양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법안 등이 주요합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건 고사하고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법안 논의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법안에 다소 신중한 것도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나 아직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논의 중이어가지고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가 되고 또 상황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계에선 암호화폐 활성화 논의가 제자리 걸음만 반복, 오히려 건전한 투자가 저해되고 피해가 늘어난다고 호소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나 관리감독 주체 등에 대한 방향이 없고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된 시장 환경에선 거래소 사기 등의 피해만 늘어간다는 겁니다. 또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 암호화폐가 인터넷 은행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은행이 출범해 금융시장을 혁신했습니다. 반면 국내는 금융거래 안정성과 기술 보안 등을 이유로 2017년에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인터넷 은행을 도입한 과정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은 범죄라는 인식 하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할 때마다 계속 이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뒤처지는 거야. 인터넷 은행도 20년 뒤처졌는데 블록체인도 이거는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서 페이스북조차도 그다음에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도 다 하는 거를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그냥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를 외면하는 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네, 다음은 이 뉴스를 취재한 최병호 기자 직접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최 기자는 보안화폐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죠? 일단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계속 또 암호화폐는 24시간 계속 거래소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저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했죠. 지금 네네. 신혼인데 네. 그 아내분께서는 다른 재테크 방법으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예, 아내하고도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암호화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좀 너무 이렇게 좀 위험성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성이 크다는 건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일단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 게 조금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반면 또 한 번에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암호화폐가 상당한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네. 원래대로라면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불안성, 그다음에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일단 먼저 암호화폐 가격을 지금 얼마인지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월에 개당 400만 원이었는데 6월 들어서 10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990만 원까지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예. 지난해 1월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2,8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1,0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이제 가격이 다시 슬슬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 자본이 암호화폐로 이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중국의 자본 유입이 주목되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자본력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 투자 자본이 암호화폐로 몰렸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암호화폐가 주식이나 선물 채권에 버금가는 투자 자산으로
이제 평가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볼 점은 아까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암호화폐 좀 위험한 것 아니냐 그런 게 또 일반의 인식인데 예. 그런 일반의 인식을 해소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암호화폐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좀 주목하고 눈여겨보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찍고 2,800만 원, 지금 뭐 99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등락폭이 상당히 좀 높은 거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 가능성이 없다, 불안하다 이런 네. 말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최근 나오는 뭐 기사들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보면 네. 뭐 사기에 대한 그런 뭐 그 형사 입건 네. 이런 내용도 좀 많고 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확한 정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처음에 작년 아마 이맘때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법무부와 청와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여기가 좀 엇박자를 냈었죠. 이 보안 화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행성 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죄와 좀 유사한 그런 것 아니냐, 이 위험성이 있다. 이런 기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또 급등을 하니까 예. 지난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법무부가 이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 감독의 방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정부 입장은 여전히 이 암호화폐가 다소 좀 투기성 자산이다, 좀 위험하다, 사기성이 짙다 이런 식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런 네네. 포지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지금 업을 하고 있는 뭐 금융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 현장의 목소리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 자본이 이제 암호화폐로 모였듯이 현재 우리나라도 좀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네. 자본이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않고 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묶여 있는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암호화폐로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투자 관점에서 나오고 있고요. 기술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이 필요한데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의 핵심은 P2P라고 하는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암호화폐가 이 P2P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암호화폐를 좀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활성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네. 정부처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입장이 다소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정부가 일단은 규제의 방점을 찍었다면 국회라도 입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 입장이 다소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 일단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관련 법률은 15개 정도가 됩니다. 무면허 거래소를 정비하고 암호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국회가 파행 중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앞장서서 암호화폐를 활성화하자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여당은 정부에 발을 맞춰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15개 법안 중에는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도 있는데 그런 법안도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일단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고 다음은 정부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야당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더 지적을 하고 네. 또 민의를 듣고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뉴스를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 문제가 다 국회 정상화 때문에 네. 국회 정상화되지 않아서 발이 묶여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이 보안 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 볼 때 많이 안 컸나요? 성장이 좀 어떻습니까? 네.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투자는 여전히 암호화폐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조사 기관인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미국이었고 2위가 일본이었고요. 예. 우리나라가 3위였습니다. 또 네. 지난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7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금액은 1조 8,050억 원이 달했습니다. 약 2조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암호화폐는 사실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다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또 블록체인에 상당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유럽을 순방하고 있는데 순방에 동행한 경제인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자 대표도 있습니다. 아, 그렇고요. 예, 북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정부의 어떤 4차 산업혁명 육성 의지와 실제 규제는 좀 다르게 좀 결의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참 저 같은 사람도 이 보안 화폐 네.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 네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너무 정부하고 국회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에 담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최근 발표했는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서비스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출 근거되는 이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이 찍히고 있습니다. 최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샌드박스에 담을 새로운 혁신금융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제4차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업 수가 지난 차수에 비해 줄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는 다수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정보 활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6개 기업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 발전소, 빅밸류, 공감랩이 포함됐습니다. 8개 이상 기업을 선정했던 지난 차수들과 비교해 그 수가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특례로 내줬던 서비스를 재차 심사한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4가지에 불과합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이용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기업 빅밸류와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 담보대출 자동 산정 서비스 준비기업 공감랩이 받은 특례는 동일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새로운 시세 기준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내줬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소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재무 기반 정보로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신용조회업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특례를 통해 예외 대상이 됩니다. 세틀뱅크의 경우 SMS를 활용한 간편 계좌 등록을 특례받았습니다. 이는 제1차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받은 기업 페이플이 받은 특례와 동일합니다. 네, 그 추가 신청을 저희가 안 받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받은 것부터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심플한 것들이었고 지금은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거고. 국내 빅데이터 금융 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대출하고 어떻게 금리 결정하느냐. 그 사람과 개인은 물론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이다 뭐다 관련된 데이터를 10만 개를 가동을 해가지고 대출 신청하자마자 3분 이내에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수준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중국에 그동안에 사채에만 의존하고 제도권 금융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약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중금이 대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핀테크 성공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체 관계자도 국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데이터로 최대한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양이라든가 기술적인 한계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5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공개된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공공정보를 일단은 저희가 모두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거를 방안을 세우고 있고요. 금융 샌드박스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예고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금융시장이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예, 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오늘 오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하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현충원 국립묘지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안장식이 꼭 맞춰졌겠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된 안장식은 김대중 대통령 묘역 근처로 이동해 시작됐다 약 1시간 전에 종료가 된 상태인데요. 이희호 여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묘 오른편에 합장되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앞서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는 현장의 각계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 총 2천여 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희호 여사의 장례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6시 반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있었고요. 장례위원회가 진행하는 장례 예배가 이 여사가 장로를 지낸 신촌 창천교회에서 오전 7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1호 여성운동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는데요. 장례 예배 이후 운구행렬이 동교동 사저로 이동해 고인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9시 반부터 약 1시간가량 이곳 국립현충원 현충관 내부에서 추모식이 진행됐고요. 외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일반 국민들도 추모식과 안장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장식까지 종료되며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빈소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들도 오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이 안장식 때는 또 어떤 분들이 왔습니까? 네,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에는 이낙연 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5당 당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원한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기원을 했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길을 걸으셨던 이희호 여사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 여사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각각 고인을 추도했습니다. 자, 지금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6월 회담 가능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 조문단을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조의문과 조화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이때의 그 김여정 그리고 남측의 박지원 전 의원, 박지원 의원 얘기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 조의문과 조화 그 안장식에 온 유력 인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희호 여사 앞으로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직접 전달했는데요. 당초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낼지 여부가 관심을 받은 만큼 조의문과 조화에 대해 각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의문과 조화 전달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어제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브리핑 시간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는 저희 유족들이 북측에서 조문단이 오기를 바랐던 것은 단순히 조문의 의미가 아니고 조문단이 오게 되면 막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며 이 북측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하며 그분들이 최대한 예우를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마지막 유지로 끝까지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 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 고인의 말이 더욱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가 방금 언급한 바대로 조문단이 오느냐 마느냐, 왔느냐 안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로 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느냐, 이 문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퀴즈 정답자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퀴즈 퀴즈에 대한 그 정답자 발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김은수님, 김정산님, 어제 퀴즈는 이 프로파일러가 누구냐? 프로파일러를 묻는 것이 퀴즈였습니다. 이 두 분, 선정되신 분께는 이번 주 상품으로 준비된 책, 에드워드 소프의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준비됐나요? 예.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는 무엇일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네요.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독과 함께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창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야지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함께하는 토크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이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완수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큰 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객 맞으시고 또 장례까지 치르시느라 상당히 좀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바쁘셨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하셨던 이제 저희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서른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김한정 의원님, 그리고 김민석 전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이렇게 고인과 함께 동교동 사저에서 그 비서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저희 추미애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치를 96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여사님을 만났고 그분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굉장히 좀 힘들게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무척 밝고 쾌활하신 성격이었다고 하시죠? 외유 내강형이라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19대 때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연초에 이제 신년 인사 가거나 그리고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매년 이제 기념 행사를 63빌딩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항시 그 준비위원들을 별도로 이제 오찬을 하면서 여사님이 챙기셨는데요. 그때 인상이 남았던 것은 표정이 늘 한결같으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악수를 다 해주십니다. 참석했던 분들하고. 근데 그분이 구순을 넘겼을 때도 저희들하고 악수를 하면 외려 저희 젊은 분 사람들보다 손님의 아구 힘이 매우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가녀린 손에 아구 힘이 저렇게 셀까. 그래서
경험이 아주 지금도 잔상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정치인의 아내로 역할을 하면서 그 터득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악수를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할 때 그 이제 유권자들의 반응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습성이 배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반드시 이제 저희 여성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여성 정치인이 많아야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꼭 지역구에서 정치를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추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한 뒤에는 이분이 매주 그 국립현충원에 예. 그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사님과 함께 한 주도 안 빠뜨렸었는데 건강이 네. 이제 허락할 때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대 때는 일미경 의원님이 이제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따로 한번 식사도 함께 하면서도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념사진 다 함께 찍어주셨고 정말 그 당신의 필생의 그런 업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여성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그 어려운 어린아이들, 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손뜨개질을 해가지고 했던 그런 거나,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들한테 네. 모자를 직접 떠서 전달하는 그런 게 아마 우리들에게는 귀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호 여사님을 모셨던 것이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행운이고 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인께서는 이제 평생 인권, 특히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또 투신한 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면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세대들에게는 이호 여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예. 근데 이번 이제 서거하시고 방송에서 이제 그분의 일대기가 이제 보도되고 네.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에 보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네. 할 정도면 그 연세에 그렇게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유언으로 남기는 것만 보더라도 한 번도 언성을 높이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 동교동에서 같이 일했던 많은 비서들에게 늘 존댓말로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고요.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면 음식을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에 대식가시죠? 대식가여서 그릇 하나하나 이렇게 1인분 왜 예. 1인분에 밥국 있고 반찬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요리사 분들께서 그람 수를 재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예. 하셨는데 그때 이제 96년도에 사저에 갔던 분들은 그 기억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음식을 하니까 이제 그거 말리는 게 이제 또 여사님의 계속 역할, 말리셨습니까? 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그 이제 만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얘기들을 전해서 들어보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두 분 사랑했다. 네. 이제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렇고요. 예. 저희 서른 최고위원님도 이렇게 두 분에 대한 기억을 장례식장 안에서 하는 것을 듣고 보면 정말 두 분이 사랑했다라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이호 여사님이 안 계셨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예, 그런 말씀도 거다라는 많이 얘기하고, 외려 시대가 만약에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시대라면 이호 여사님이 외려 대통령을 하셨으면 더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게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뭐 박학다식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삶 자체가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억일 거고요. 그리고 기억이고 기록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언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하늘나라에서
국민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겠다라는 말씀, 그것 역시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울림을 줬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고객께서는 독립적인 사회운동가 또 여성 인권운동가 여러 면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왜 그렇게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왜 정치 활동을 안 하셨을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잘생겨서 결혼했다. 근데 진짜 잘생기시지 않았어요? 네, 뭐 김대중 그렇습니다만. 대통령님 진짜 잘생기셨고 그 젊은 시절에 보면 인물을 사람의 댐댐이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88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해서 어렸을 적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서 뵙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과의 대화 자리에 껴서 기록으로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정말 유머러스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셨지 않습니까? 뭐 그냥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늘 리스트 그것을 어떤 한 주제를 놓고 내가 왜 그 주제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할 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호 여사님하고 연애할 때도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변하듯이 프로포즈를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냐면 첫째는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대화법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댐댐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통일과 인권과 그다음에 여성의 평등, 남녀 평등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본인의 지위를 그렇게 맞추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1980년도 5월 달에 이분이 합수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8월까지 이호 여사님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계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고문이 있었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그 기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보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침묵 시위했던 모습이나 아니면 민가협 어머니들과 같이 이제 투쟁했던 모습이나 말씀은 조곤조곤 하신데요. 글은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투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거의 지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로 보면은 이제 선배가 후배에게 지침을 주는 투쟁 지침을 주는 것처럼 그런 옥중 편지를 놓고 보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건강함과 그다음에 이제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많이 악용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늘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로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단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이고요. 내 몸의 반쪽이 무너져 나간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 하셨고 그 다음 해 이제 여사님이 권양숙 여사님 모시고 힘든 시기를 같이 이제 2박 3일 위로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머니와도 같고 누이와도 같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뤄내는데 성과를 냈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옆에 계셔 주셔서 존경하고요. 제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 우리 어머니상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기 한 발 빠지고 이런 것을 미덕으로 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고인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역할을 스스로 담당하신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라는 그런 인상도 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과 아주 가장 강한 정치적 동지의 위치에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그분의 두 분의 삶을 족적을 볼 때 대표적인 게 문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기에 그 나란히 문패를 걸면서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여사로서 그렇습니다. 독립된 주체로서의 2호의 삶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의 그 연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투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주셨던 네. 모습이 좋았고, 저희가 한명숙 총리님이 이제 대선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호 여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그분이 없었으면 한국 여성 정치사, 특히 여성부를 만드는데, 그다음에 남녀 평등, 양성 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가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2호라는 나의 동반자가 없었으면 그렇게 여성 문제에 대해서 평등함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 국가 정책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부 장관은 이제 한명숙 총리님이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여성 총리를 또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장상 총리께서 내정자 시절에 그 또 인사청문회 과도한 그 정치 공세 때문에 내정자 단계에서 이제 멈췄었죠. 근데 그게 이제 한명 총리로 이어진 건데, 그런 그 보이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 훌륭하게 정말 그 배운 것을 사회에 다 한원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으로는 노벨 평화상 수상한 그 기금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대통령 사조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선진국의 뭐 대통령 상 또는 뭐 그 부인들, 여사님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검소하고 우리들에게 철학적 가치를 늘 일깨워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가능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제 북측에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조임과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는데, 적어도 그래도 북측이면은 조문단을 직접 파견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을 내심 기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일부 국민들의 바람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쉬운 면은 없잖아 있지만, 지금 북미 간의 관계나 남북 간의 관계를 놓고 북한에서 보는 인식이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여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북측에서 조문단이 와서 조의를 표하면 좋았겠다 싶지만, 저는 이후에도 기회는 있다 봅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노르웨이, 그 핀란드 순방 중인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세계과를 순방한 이 일정도 굉장히 제가 이제 추측 안에, 저도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해외 순방 일정을 쭉 함께 했었는데요. 핀란드하고 노르웨이를 함께 가는 건 굉장히 이제 일정 자체도 무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안 잡죠. 스웨덴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의 소위 국격,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정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3개국 방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함께 조문하는 걸 상상해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호 여사의 영정 앞에서 함께 조문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남겨두지 않았느냐.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다고 저는 오히려 또 그 모양, 그 모습이 또 그렇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10년째가 됐고, 또 지난 4월에는 장남이 또 돌아가셨고, 또 그 어간에는 노 전 대통령께서 또 돌아가셨고,
김홍일 전 의원 별세하신 사항, 이것은 이 여사께서 알고 계셨나요? 말씀은 드리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몸이 기억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네. 말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이제 김홍일 전 의원이 이제 갈 때 아마 그때 이제 여사님이 힘들어졌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병실이 또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던 곳이고 네. 또 김홍일 전 의원도 있었던 곳이고 하니까 아마 저는 뭐 알고 계셨을 것이고. 라고 보고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또 당신이 알고 있으면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공교롭고도 애석하고 슬프다는 그런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인께 드리는 추념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뭐라 그러죠? 방명록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쓴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봤는데요. 여사님이 악수를 하면 그 힘이 너무 강렬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고 간녀린 손이 저렇게 힘이 있을까? 그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표시다라는 점하고요. 제가 인사드렸을 때 여성 정치인으로 잘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세월호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면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조폭이 등장합니다. 영화 범죄도시로 가장 강력한 데뷔를 알린 강윤성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입니다. 영화 해바라기로 역대 조폭 캐릭터 가운데 가장 센 존재감을 선보인 배우 김래훈이 주연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하드코어 스타일의 조폭 영화를 예감케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입니다.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은 동명의 웹툰이 원작입니다. 주인공 장세출은 목포를 기반으로 한 폭력 조직 두목입니다. 어느 날 철거 영역으로 재건설 반대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첫눈에 반한 여인을 만납니다. 재건설 반대 시위를 이끄는 변호사 강소연입니다. 장세출은 강소연의 따귀 한 방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갑자기 세웁니다. 이제는 합법적이고 모범적인 일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신처럼 건달이었다가 새 사람이 돼 목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는 황보윤을 무작정 찾아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1,000원짜리 백반을 팔며 노인들을 돕는 황보윤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그런 와중에 장세출은 우연히 버스 추락 사고에서 한 시민을 구하면서 일약 목포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마침 목포에선 추악한 속내를 가진 국회의원 최만수가 3선에 도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세출은 황보윤을 대신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의 도전은 가능할까요? 누적 조회수 1억 뷰, 누적 구독자 수 197만을 자랑하는 레전드 웹툰이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지금까지 웹툰을 영화로 이끌어내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신과 함께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영화 롱 리브 더 킹이 내세울 수 있는 흥행 강점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싱크로율입니다. 원작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원작 팬들 사이에선 가상의 캐스팅 순위를 정해 주인공 장세출 역에 적합한 배우들을 나열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선정된 1순위 배우가 바로 김래원이었습니다. 김래원 역시 실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원작을 보지 못했는데 출연 제안을 받고 원작을 본 뒤 나 역시 너무 닮아서 놀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장세출의 연인이 되는 변호사 강소연 역시 싱크로율 100%에 가까운 배우 원진아가 원작 팬들의 기대감을 높입니다. 부산행의 노숙자, 범죄도시의 형사반장 등 충무로 최고 씬스틸러로 급부상한 배우 최규하 역시 삼선을 노리는 악덕 국회의원 최만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평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롱 리브 더 킹을 연출한 강윤성 감독은 전작이자 데뷔작인 범죄도시를 통해 충무로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감독입니다. 이 데뷔작으로 무려 600만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단번에 충무로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우뚝 섰습니다. 롱 리브 더 킹은 범죄도시의 아우라를 싫든 좋든 이어받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롱 리브 더 킹에는 범죄도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먼저 주인공 장세출과 대립하는 악랄한 족풍 역에는 배우 진성규가 출연합니다. 강 감독의 전작 범죄도시에서 장첸의 오른팔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목포를 지역구로 3선에 도전하는 정치인 최만수는 배우 최규하가 맡았습니다. 범죄도시에선 강력반 형사반장으로 코믹한 이미지를 선사한 바 있습니다. 범죄도시 속 마동석의 후배 형사와 휘발유통을 들고 다니던 라이트 웨이터로 출연한 배우도 이번 영화에선 중추적인 역할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범죄도시를 이끈 두 배우의 강력한 존재감이 롱 리브 더 킹의 카메오 출연에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누구냐고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일부 영화 팬들은 강윤성 감독의 연출력을 폄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 감독의 전작인 범죄도시와 이번 영화 롱 리브 더 킹은 분명히 결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점도 있습니다. 밸런스란 측면에서 두 영화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강 감독의 시선이 만들어낸 조율, 그것은 그 어떤 연출자들의 것보다 높게 보입니다. 강 감독의 흥행력은 아마도 다음 작품에서 완벽하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꼽은 영화 롱 리브 더 킹의 별점은 별 2개입니다. 예, 주말엔 덥고 비 소식이 있군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진행이 좀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은 힘을 좀 뺐습니다만 쉽지가 않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뉴스 리듬 팀은 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